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화장실 인테리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집에 청소하시는 분이 아예 상주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되게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시공하는 거는 실리콘을 최대한 안 쓰는 욕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바닥 깔 때 접착제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외비의 신하영입니다. 자, 두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코나라는 공간기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백예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매일 사용하는 내 집, 남들보다 200%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집 케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예진 대표님은 정말 많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들어보면 좀 재미없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클라이언트가 의뢰해서 하긴 했지만 솔직히 좀 돈이 아까웠다. 사실 조금 많긴 한데 네. 되게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화장실을 하나 다 고치는 비용만큼의 타일 자재를 너무 이태리산 막 너무 고가의 자재로 화장실을 다 막 이렇게 두르는 분이 계세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타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만지고 막 이게 쓸모있게 하는 건 아니고 보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혹시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가요? 뭐 나름의 관심이나 로망은 있는데 사실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아무래도 그렇죠. 돈이 들고. 근데 인테리어가 사실 취향의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키는 실제로 돈값을 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인테리어인가요? 사실 집이라고 하면은 너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저는 삶의 질이라는 단어로 꼽았을 때는 사실은 욕실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 손님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한다였는데 요즘에는 약간 정말 내 위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사실 우리가 욕실 그래 하루에 2번 정도 쓰지 아침 저녁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에서 주말에 생활한다 보면 2번만 쓰진 않죠. 아침 저녁 씻고 중간중간 계속 가고 하면은 한 5번?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0번 가까이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랑 정말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교수님이시고 화학자시잖아요. 화학자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좀 궁금해져요. 이런 마감재 뭐 이렇게 따지는 건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솔직히 집 하면 뭐 새집 증후군의 냄새가 뭐 포름알데하이드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재료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거 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난방 방식이 온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깔 때 우리가 안 보이고 시공을 하는 거지만 분명 접착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접착제가 습기랑 열이 있으면 분해되면서 거기서 흔히 말하는 그 플라스틱 가소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품과 좀 퀄리티 좋은 거를 제대로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가형 PVC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생 물질들인데 혼납되어 있는 걸 쓴다거나 하면은 할 때는 괜찮았는데 뭐 난방 틀고 물로 닦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분해되면서 점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냄새로 나나요? 아니 몸에 묻나요? 그건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요. 그 가소제 중에 유명한 게 비스페놀 A라고 그 영수 중에도 만지면은 들어오는 거. 기름기로 들어오는 거고 또 포름알데히 같은 거는 기체니까 냄새로 들어오는데 가소제는 냄새도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린애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마감제나 이런 거 좀 돈을 거기선 덜 아끼고 안전하게 하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능적인 거에는 투자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삶의 질을 바꾸는 인테리어는 욕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화장실 인테리어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화장실 인테리어를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모자이크 타일. 그러니까 좀 작은 타일. 바닥도 그렇고 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일 가게 가서 보시면 너무 예쁘거든요. 예쁜 걸 안 좋아하던 남자분들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에 다 줄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 줄눈에 나중에 때가 끼고 그러면 곰팡이가 쓰고 이거를 나중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집에 청소하시는 분이 아예 상주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도 공사를 좀 빨리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되게 두텁게 쏘기도 해요. 실리콘이 어디에 들어가죠? 보통은 욕조 주변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면대 주변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잘 시공하는 거는 실리콘을 최대한 안 쓰는 욕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타일과 타일 사이 코너에도 저는 실리콘을 쏘지 말고 시공하게끔 저희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실리콘에는 아무래도 곰팡이가 많이 쓸거든요. 그게 두텁고 많다 보면은 많이 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애초에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천장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습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습기에 강한 제품들을 애초에 좀 쓰면은 좋아요. 근데 예전에 공사한 데 가보면 벽지로 해놓는 데들도 있어요. 화장실을요? 네. 아니면 그 속에 되어 있는 석고보드라는 소재가 너무나 습기에 약한 석고보드로 되어 있거나 하면은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으스러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주의하시면 후회는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습기와 곰팡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욕실은 무조건. 당연히 저희 집에도 욕실에 실리콘이 있고 줄눈이 오염되고 그 모든 이야기가 들어맞는데 그래서 열심히 젤로 짜는 종류의 그런 락스 세제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몰랐던 사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왜 바닥에 있는 곰팡이는 이해가 가는데 위에까지 곰팡이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수분에 젖으면은 곰팡이가 한 2-3시간 후부터 포자를 퍼뜨리기 시작한대요. 날라다니잖아요. 네, 버섯 포자처럼 날아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풍기를 틀어놓는 게 우리는 습기 제거용으로 쓰는데 포자들을 빨아내서 없애는 효과도 있대요. 여기까지는 저도 납득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는 빨리 건조를 시켜야만 좋을 거라는 생각에 샤워를 하거나 하면은 화장실 문을 다 열어놓고 환풍기 틀어놨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래요. 문을 무조건 꼭 닫거나 어머,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해야지 효과가 있대요. 왜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 나가거나 할 때 문을 열면 살짝 열렸을 때 바람이 확 들어오고 활짝 열어놓으면 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 닫혀있거나 조금만 있어야 틈으로 공기가 세게 들어가서 이걸 다 위로 올려보내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열어놓는 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맨날 열어놓고 환풍기 틀고 아마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곰팡이도 생명체다 보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우리랑 같이 사는 애들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온도에서 좀 더 잘 번식을 해요. 그래서 약간 고온 다습하거나 이럴 때가 좋지, 겨울에는 사실 성해가 끼거나 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목욕 끝나거나 할 때 일부러 찬물로 한번 타일에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증식하는 걸 최대한 더 억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팁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화장실 뭐 특히나 이렇게 샤워부스 같은데 맨날 물로 이제 쓰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곰팡이는 맨날 쓰니까 괜찮아. 어차피 맨날 물로 헹궈내니까 딱히 뭐 락스나 이런 걸로 청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근데 그게 있는데, 금방 번져요. 근데 애초에 번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부는 화장실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안 보이는 공간, 화장실, 맞아요. 뭐 드레스룸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지 진짜 여유 있고 진짜 고급스러움이 거기서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집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던데, 약간 그 유행이 있었어요. 호텔처럼 이렇게 아예 다 드러내고 욕조도. 독립욕조로 따로 하고, 네. 요즘 유행 중인 화장실 인테리어는 어떤 요즘도 건가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호텔 욕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호텔이 진짜 어떤 걸 의미할까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화장실은 딱 보면 구조 똑같잖아요. 들어가면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이제 욕조나 이제 샤워부스 있고, 이 구조적인 거에서 일단은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색다른 화장실처럼 보이시는 것 같고, 또 뭐 보통 호텔 가면 이렇게 TV 같이 LCD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욕을 막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욕실을 아마도 원하시지 않을까. 그 왜 많은 분들이 그 기존 전형적인 화장실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변기, 세면대, 욕조 이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 기능들을 다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뭔가 변기지만 좀
좀 안 보이게, 욕조지만 좀 티가 덜 나게, 약간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변기에 요즘에는 모양이나 세면대 모양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전에는 변기가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한 옆에 이제 배관 모양이 나오는 것들밖에 없었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변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자기처럼 깔끔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좀 예쁜 변기 그리고 호텔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거고, 사실 세면대도 마찬가지라서 뭐 슬림, 플랫 슬림 이런 변기를 사용하는 게 유행이다. 근데 사실 유행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욕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변기다 이런 느낌에서 좀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욕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촬영을 도와주신 교원웰스의 스파원 케어 플러스 제품도 되게 플랫하고 슬림한 도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LCD 패널 맞아요. 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용하기 전에는 뭐 비대에 LCD 패널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능을 쓰고 있구나.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구나.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저 잘못 눌러가지고 막 단계 막 계속 이렇게 할 때 없으셨어요? 저 되게 많았거든요. 수압을 눌렀는데 이게 세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눌러야지 적어지는지 모르겠고, 그 LCD 패널이 직관적이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비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고, 더 좋았던 게 아이들도 직관적이니까 편하게 잘 쓰더라고요. 시간 얼마 남았나 진짜 그거 좋은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횡단보도도 요새 보이잖아요. 빨간불 얼마 남았나. 그거 되니까 마음이 안 조급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데서 시간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한국인은 특히 더 그렇죠. 초 단위로 우리가 바쁜가 봐요. 화장실에서도 몇 초 남았지? 막 이렇게 체크하는. 왜 안 끝나지? 정지 눌러야 되나? 저 예전에 진짜 좀 짜증났던 게, 화장실에 이제 샤워를 하러 가면 변기 뚜껑을 닫고 거기에다 이제 옷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럼 옷이 떨어져. 막 그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되게 플랫 막 이런 이름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제품 자체가.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가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쁜 소파를 샀는데 이게 집이랑 매칭했을 때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 집이 좁아 보이는 소파의 특징은 뭘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일단은 우리가 쇼룸에 갔을 땐 쇼룸은 어때요? 막 엄청 커요. 넓죠? 소파도 막 따로따로 배치되어 있죠? 근데 그 큰 거를 우리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는 50평대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와 모양인데 20, 30평대 우리 집에 넣었을 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첫 번째로는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앞으로 나오는 게. TV를 걸었을 때 요만큼 남는 게 너무 좁거나 아니면은 이 헤드가 너무 높아. 뭐 쇼룸은 보통 천장이 진짜 높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는 보통 2,400 기준이니까 헤드가 너무 높거나, 또는 이제 사이즈가 우리 벽면이 예를 들면 한 3m예요. 그러면 소파는 조금 여유 있게 사서 옆에 공기청정기를 두거나 화분을 두거나 이렇게 스탠드도 둬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 꽉 채웠어. 벌써 말만 들어도 답답해요. 막. 그래서 복도까지 거의 막 얘가 기어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버리고 사이즈에 여유를 줘야 해요. 제가 예전에 좀 결혼 초기에 신혼집을 어떻게 꾸몄냐면요. 주방 쪽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고르다가 몇 번 이제 좀 티격태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방에 적절한 식탁을 고르려면은 어떤 부분을 따져야 되는지. 사용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큰 식탁 갖고 싶어라고 하시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집이 2인 가족이야. 더 이상 많이 오지 않아. 근데 막 8인까지 쓰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요즘 식탁, 저희 집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인출식 식탁이 있어요. 지금은 6인이었다. 저희 뽑으면 12인까지 되거든요. 저는 그 식탁을 지금 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큰 식탁이 좋은 게, 식탁에서 밥만 먹지 않고 저는 웬만한 일은 다 식탁에서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책상보다 식탁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또 특히 안 좋은 게, 제가 맨날 하는 거
건데 물티슈로 식탁 닦으면 그게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거는 알코올로 닦는 게 제일 안 좋긴 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식탁에 만드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진짜 대리석으로 한 식탁을 쓰는 경우는 많진 않고 누구나 이 대리석을 뭐 산성 물질로 닦으면 안 된다 정도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의 문제가 덜한데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게 이제 돌가루 같은 걸로 만드는 인조 대리석이라 부르는 종류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대리석보다는 약하거든요. 거기서 밥만 먹으면 모르는데 막 팬도 쓰고 하다 보면 흠집이 생기면 거기를 시작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알코올 써서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원목으로 되어 있는 식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는 생각보다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요. 다공성이라 그래서 물에 담가두면 축축하게 젖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 위에다가 이제 바니쉬라든지 오일 처리를 하는데 이 물질들이 다 유기용매에 녹는 거다 보니까 알코올 뿌려가지고 하면 조금씩 벗겨져요. 만약에 했는데 이제 백탁이라 불러서 허옇게 됐다가 살았다 이런 게 보이면 아 얘가 벗겨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주를 뿌려 닦거나 손세정제나 이런 걸로 하면 그게 제일 표면을 손상시켜서 이제 안쪽으로 음식물이나 국물이 흡수되고 거기에 이제 세균이 자라나게 되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사실 우리 치아도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병원 가면 속에 다 뚫려 있다 그러고 똑같은 일이 지금 식탁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왠지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고 건지고 지워지지 않고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의외로 집 분위기에 영향이 많이 가는 인테리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천장에 달린 조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탠드나 이런 건 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눈에 보이는 벽지, 바닥 뭐 이런 것들을 패브릭 이런 것들을 은근히 신경 많이 쓰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아 뭐 그냥 있는 거대로 쓰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집 분위기를 정말 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엄청 휴식을 취해야 하는 침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 하얀색 거의 푸른 불빛에 가까운 쨍한 불빛을 놓으면 사실은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내 몸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눈도 굉장히 필요하고 반대로 엄청 내가 집중해서 뭔가 수험생이야 막 공부해야 돼. 근데 막 너무 노란 불빛 하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게 집 분위기에도 영향이 가지만 내 행동이나 생활 패턴에도 영향이 되게 커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명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뭐 5000에서 6400K의 그 밝은 주광색이라 부르는 불빛이 쪼여지면 우리는 진짜 지금은 활동해야 될 낮이라 생각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생리적인 활동이나 소화나 이런 게 조금 덜해지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낮은 그 주황색 불빛에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잘 시간이다라고 느끼는 식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우리 눈이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느끼는 것이 이제 망막 신경절 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가 고르게 있지 않고 눈의 아래쪽에 더 많이 있어요. 왜냐면 대낮에 하늘에 해가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밑에 닿으면은 아 지금이 밝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으면 위에 있는 조명이 색이 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낮이냐 아니냐를 느끼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인들은 특히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밝은 색으로 무조건 집을 다 해야만 하고 그거 안 하면은 야 눈 나빠지게 지금 불 안 켜고 뭐 하는 거냐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또 인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맞아. 왜냐면 외국은 우리 특히 호텔 가면 이 호텔은 왜 이렇게 어두워 불 다 킨 거 맞아? 꼭 물어보잖아요. 다 주황색 불빛이고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의 실내 조명을 되게 힘들어해요. 맞아요. 보통 눈이 파랗거나 초록인 분들은 그 색소가 눈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색소가 없어요. 하늘이 파란 이유랑 눈이 파란 이유가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눈이 흡수를 해줘가지고 덜 부신데 눈이 파랗거나 초록인 분은 엄청 눈이 부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더 내구성이 있는 것 뿐이지 눈 안 부셔 라고 하고 밝은 색으로 하면 수면은 되게 안 좋죠. 그럼 화장실 조명은 어느 정도 조도가 좋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쨍한 화장실 조명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는 단계를 좀 나누게 스위치를 여러 가지로 해드려요. 밤에 자다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잠 깨기 싫은데 그래서 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한. 이게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디 뭐 묻었는지 뭐 어딜 더 닦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는 쨍한 조명이 좋은데 이렇게 바닥에 약간 줄눈에 곰팡이 폈을 때 좀 흐린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너무 쨍하게 보고 싶지는 않아. 흐린 눈으로 곰팡이 보다가 나중에 청소해야 될 때는 이제 바짝 키우는 거죠. 왜냐면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화장실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변기 청소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 하시나요? 하죠. 직접 하죠.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 집에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부탁을 받으시죠? 저 부탁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 제가 샤워하는 김에 변기 같은 건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청소법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일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은 딱 하나인 게 가끔 변기 한동안 안 씻으면 그 분홍색으로 이거가 단순한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종류도 같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게 해도 또 생기고 해도 또 생기고 한 이유가 진짜 변기의 제일 안쪽 위에 구석에 얘네들의 그 본부 같은 게 있어요. 여긴 솔로 안 닦여요. 그러다 보니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물이랑 닿는 곳 위주로 해서 여기를 닦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거를 솔로 안 되다 보니까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뭐 베이킹 파우더나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거품 확 나오게 하는, 이게 그냥 확 나온 거품이 쓸어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틈까지 거품이 찰 정도까지 올라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라 유기물들이 만든 바이오필름이라는 그 본거지를 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뭐 식초나 구연산 같은 거 좀 뿌려준다거나 하면 그러면은 제일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뭐 가끔씩은 그 안쪽까지 눈에 안 보여도 확실하게 그냥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락스 같은 거 뿌려도 괜찮은가요? 되죠. 변기는 뭐 특히 뭐 독이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락스를 썼을 때 좀 애매한 거는 당연히 뭐 대리석 제품 같은 건 쓰면 안 되겠지만 수도꼭지 같은 거 보면 물때 끼잖아요. 이 물때는 그 알칼리성 물질이 끼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연산으로 처리를 하면 제일 확실하게 닦이는데, 어차피 여기저기 하는 김에 이것도 락스로 닦자라고 하면 이게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래 원래는 녹이 안스러워야 되는데 락스에 그 염소 성분이 있어요. 얘가 반응을 잘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스테인리스의 그 코팅을 벗겨요. 그럼 거기는 좀 뭔가 파이거나 광채가 없어지고 때가 더 잘 끼거나 녹이 슬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수도꼭지나 금속 제품은 웬만해서는 락스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집집마다 사실 비데가 필수잖아요. 근데 비데의 경우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게 위생적일까요? 사실 제가 비데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겉에만 청소해봤고 사실 노즐 청소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즐을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함부로 하긴 또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생각에는 야 노즐 속에도 뭔가 껴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걸 막 소를 넣었다 뺐다 한다거나 막 빡빡 문지르거나 하면 오히려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노즐 청소 기능이 있는 제품이 가장 위생관리에 좋은 거고, 만약에 꼭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 뭐 부드러운 천이나 이런 걸로 무리 가지 않게 닦아주는 정도가 제일 좋아서, 뭐 그거는 그 기계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걱정되는 건 조금 때타 보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과연 세균이 증식을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로 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야기했듯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의 핵심적인 원인은 잔류 수분이 남아있으면은 얘네들이 자라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잔류 수분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서 봤을 때 오늘 이야기했던 그 교원웨이트 스파원 케어 플러스가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에서는 탁월한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인 비데처럼 그냥 노즐 딱 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 흐르는 길이나 노즐, 독이 뭐 이렇게 4단계로 다 나눠가지고 각각 케어를 해준다. 그래서 4단계 위생 케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 같은 처리를 한 다음에도 되게 강력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미세한 수분들을 이 모든 과정으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세척 끝난 이후에 혹시 모를 잔류 수분 때문에 세균이 생기까지 막을 수가 있어서 거의 뭐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거네요. 저 비데 솔직히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주 쓰고. 근데 그 비데 안에 남아있는 그 잔류 수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네요. 제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잔류 수분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으니까 평소에 알 일은 없고, 또 세균이 있는 것도 냄새가 나거나 뭐 몸에 문제가 생겨야지 알지 관리를 못 하던 부분인데, 이거를 자동으로 아예 해준다고 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저 그 생각을 했던 게, 비데 쓰고 나면은 가끔 수압이 되게 세면은 그 노즐에서 이렇게 약간 번져나와가지고 그 뒤까지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압일까? 네, 세균은 잘 닦이면서 자극은 없는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까? 적정한 수압을 뭐 단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강한 수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목욕탕 갔을 때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고 막 머리 빠개질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엄청 멀리 퍼지고 심지어 관리가 제대로 안
안 된 비데의 경우에는 세균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비데를 쓰면은 이게 한 2, 3m 정도는 퍼진다고 봐야 돼요. 물 비말 같은 것들. 2, 3m요? 생각보다 재채기만 해도 거의 9m, 10m 나간단 말처럼. 네, 엄청나게 생각보다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알갱이로 퍼지고 그 안에 세균이 있고 뭐 곰팡이가 있다고 치면 열심히 백날 청소해봐야 뭐 화장실 여기저기 또 다시 증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정도의 수압으로 또 체계적인 방식으로 세척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교원에스 제품이 저자극 인피니티 수류 무한대 모양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분사하는 방식으로 입체 세정을 통해 가지고 아무런 불편감이나 자극 없이 깨끗하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튀는 것도 덜하니까 세균이 퍼져나가는 것도 덜하고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뭐 굳이 머리 아프게 나에게 맞는 수압이 무엇일까를 임상적으로 테스트하지 않고도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세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비데 하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위로 그냥 직선으로 쏟는다.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잘 움직여서 조절해야지. 네. 한 곳만 계속 때리면은 이건 뭐 수압 파쇄기지 비데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피니티 수류여서 어쩐지 저는 굉장히 피부가 자극이 최소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유였군요.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항문 세정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물이면은 덜한데 보통 이제 더 이상 잔변이 안 나올 때까지 닦겠다면서 좀 거친 휴지로 끝없이 하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을 거고 특히 뭐 휴지 같은 것도 보풀하게 날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풀하게 안 날리는 휴지도 있어요. 실험실에서 쓰는 킴와이프스라는 휴지 종류는 아예 하나도 보풀하기가 안 나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는 엄청 거칠다라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휴지 종류도 많고 한 이유가 이걸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종이에 손 베이는 것처럼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라는 게 유체고 제일 손상이 덜하니까 비데 사용이 제일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배변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를. 그러면 꼭 물로 씻겨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꼭 물로 씻겨줘야 된다. 그래서 비데를 사실 이제 애기도 쓰는데 이제 어린이 모드가 있더라고요. 전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욕실이나 거실이나 주방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공간이 완벽하게 케어가 될 때 비로소 집이 고급스럽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우리에겐 항상 그 제약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비용이 항상 선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은 세련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축 기준으로 할게요. 신축은 사실은 뭐 고칠 게 별로 없으니까 구축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저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면적이 큰 기준을 하고 있어요. 보통 바닥, 벽체, 천장 기준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고치고 그럼 장판이나 마루가 될 거고 벽지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저는 항상 욕실을 꼽거든요. 근데 욕실도 다 할 수가 없다면 아까 우리 곰팡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줄눈 코팅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줄눈 코팅만 따로 한다거나 실리콘을 다 긁어내고 그 작업을 다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예산이 남는다면 저는 조명.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위생적인 것과 아까 그 호르몬 얘기도 했잖아요. 내 눈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조명까지 하면 그래도 좀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돈이 유한하다면 저도 내 공간도 가져보고 싶고 뭔가 비밀의 문 열면은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이 쉬어요. 뭔지 알아요. 육아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 많이 하실걸요? 그래서 일부러 도망가잖아요. 남편들 게임하려고. 저안 그러는데 어떤 삶을 생각보다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문을 이렇게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쾌적한지도 진짜 중요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런 휴식을 좀 가성비 있게 누리려면은 그냥 변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약간 나름대로 배기는 거 아시죠? 많이 앉아 계셨었나 봐요. 육아 피하기. 네.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화장실뿐이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스파원 케어 플러스는 실제로 그 앉아있는 그 착석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압 분포도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변기가 너무 뒤로 있거나 너무 앞으로 있으면 뭔가 좀 자세에 따라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파악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교원헬스 스파원 케어 플러스가 좌욕 스파 케어가 있어요. 알고 있었죠. 써보셨어요? 네, 써봤어요. 저
자욕을 되게 좋아하는 그쵸? 편이어서 이게 온도와 수류가 3단계로 변화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진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진짜 프라이빗하게 휴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되게 유행이어서 어디 가서도 자욕하러 가잖아요. 그 은근 귀찮아요. 그쵸. 그것까지 하면서 내가 시간을 쓰긴 너무 힘든데 이걸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화장실을 약간 뒷간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용변을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당연히 집 일부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비데 트렌드도 사실 1세대 처음 나왔을 때는 세정이 주목적이었던 것 같고 2세대는 이제 위생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세정과 위생은 당연한 거고 건강 그리고 힐링까지 챙기는 3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기계가 나한테 딱 밀착해서 맞춰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 제가 욕실 얘기만 해도 이렇게 재미있게 네. 네,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고급스러운 집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